안녕하세요. 자, 제 말 잘 들리나요?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리시는 분, 들리시는 분, 네, 답변 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들이 없어서 그냥 시작할게요. 자,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6장 내용은 이제 그전에는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동기화 도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 도구들. 그리고 5장이 있는데 5장은 6장하고 7장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하도록 할게요. 이 6장하고 7장은 이 4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 도구들. 네, 동기화 도구들이라고 하는 데서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 프로세스나 스레드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스레드인데 우리는 프로세스보다는 스레드라고 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CPU는 한 개고 CPU가 한 개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다수개의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이 다수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이 환자가 여러 명이고 의사가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이 의사가 이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의사를 CPU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스레드가 1이라고 하는 스레드부터 시작해서 n개라고 하는 스레드까지 있다고 한다면 시간에 T1이라고 하는 스레드를 잠시 하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하고 이 구간 동안에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스레드를 하고 T3라고 하는 스레드를 조금씩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TN이라고 하는 스레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T1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CPU의 어떤 처리 방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서비스를 해주게 되죠. 이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 쉐어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으로 봤으면 그 긴 시간을 잘라서 쓰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스레드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수행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 익스큐션이 가능한 이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이런 거에 대한 동기화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화가 필요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볼게요. 혼자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CPU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동기화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 문제가 생산자하고 소비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한쪽은 생산을 하고 한쪽은 계속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 이거는 워낙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로 프로듀서와 컨슈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The producer consumer problem이다. 이걸 다른 얘기로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bounded buffer problem이다. 그러죠. 버퍼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임시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 정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창고. 근데 그 창고가 이 한계가 있어서 물건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쌓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창고에 물건이 꽉 차게 되죠. 그러면 물건을 생산을 좀 중지하고 있다가 소비가 되면 그때 물건을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와 같이 이 그 창고에 해당되는 크기가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게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바운디드 버퍼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크기를 n개라고 하는 걸로 갖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보자. 자, 이와 같은 생산자고 소비자 문제에서 뭐냐면 생산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물건을 갖다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는 계속해서 물건을 소비하는 이런 과정이죠. 이게 두 개가 이 그 병렬 동작해 준다 하죠. 그리고 생산자와 이 소비자는 이 그 병렬 동작해 준다 하죠. 병렬 동작 해주는 거니까 생산자가 한없이 동작하던 소비자가 동작하던 또는 이 두 가지가 어떤 동작하던 누가 먼저 하던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죠. 생산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해. 그리고 소비자가 또 하고 나면 생산자가 해. 그런 식의 어떤 구정이 아니라 이 순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정하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에 대한 거를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소비자에 해당되는 일종의 제 그 프로세스 또는 제 스레드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걸 보게 되면 프로듀서의 동작 중에 하나가 일부분을 보게 되면 반복을 한다라고 했죠. 뭘 반냐면 물건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이 물건 만드는 거에 대한 거는 그냥 반복하는 일이니까 이 말로 쓸게요. produce. 어떤 물건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든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반출하기 위해서 이 트럭에다 싸놓는다든지 아니면 이 손수레에다 싸놓게 하겠죠. 그걸 갖다가 넥스피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창고의 재고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 아까 창고에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게 n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창고에 카운터를 둬서 재고를 쭉 측정해서 n이 된다면 물건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재고량에 대한 거를 이제 지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뭐 하냐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no operation이라고 NOOP라고 썼는데 그냥 세미콜론 써도 되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no operation이라고 말을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카운터 값이 n보다 더 커질 수는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감소하는 뭐 증가는 하지만 n보다 더 커질 수가 없으니까 n보다 n이 아닌 값, 다시 말해서 카운터가 n보다 더 작은 값이 되면 비로소 창고에 그걸 버프라고 부르겠습니다. 창고에 쌓아놔야 될 위치에다가 이 조금 전에 만든 넥스피라고 하는 손술에다 담아 놓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갖다 놓을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옆에다가 갖다 놓겠죠. 그래서 그 다음 위치에다 내는 걸 계산을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옆에다 갖다 놓을 거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되겠죠. n 플러스 1. 그런데 만약에 제 그 창고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맨 끝에까지 가게 되면 다시 맨 앞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 퍼센트 또는 모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창고의 크기가 n이니까 0이라고 하는 위치, 1이라고 하는 위치 이렇게 하다가 n-1 위치 닿으면 다시 0번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다 물건을 갖다 놨으니까 이번에는 재고가 하나 늘어나겠죠. 카운터 값이 하나 늘어났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repeat이라고 하는 거하고 짝을 이루는 것 중에 무한히 반복을 할 거니까 false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이 그 스레드 또는 저희가 우리 보통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함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현재 이 CPU가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이 프로듀서의 카운터 값에 대한 거를 수정해 주는 부분이다. 이제. 그래서 C 언어와 같은 형태로 쓰게 되면 카운터 이퀄 카운터 플러스 원 이렇게 하고 쓰겠지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컴파일러에서 번역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그 동작할 거다 이거죠. 이게 레지스터 1에다가 카운터 값을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데다가 레지스터 1 더하기 하고 이것도 말이 1에다가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부분 공간에다가 이 레지스터 1레라고 하는 이 값을 저장하게 되죠. 실제 우리는 한 줄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이 기계어로 번역을 하고 나면 세 개에 해당되는 걸로 번역이 된다. 세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줄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하고 계셔라 이거죠.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그럼 생선자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창고에 갖다 놓고 재고량을 하나 늘린다. 그렇죠? 자, 반면에 소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소비자 부분은 컨슈머라고 하고 소비자 부분은 마찬가지 무한 반복해서 소비를 해주겠다. 따라서 리핏문을 쓰는데 이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무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while문을 쓰고 자, 물건을 갖다 쓰려고 하다가 쓰려고 한다, 소비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물건이 한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카운트라고 하는 재고량을 공유하고 있는 변수값, 그 재고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 재고가 0이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하냐면 물건이 만들어지길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 세미콜론을 쓴 거예요. while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카운터 값이 하나씩 하나씩 재고량이 증가하게 되면 while문을 벗어나서 다음 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next C라고 하는 데 넣는데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장바구니에다가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바구니에. 그걸 바구니를 next C라고 하는 데다 부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창고 이름이 버퍼고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가져올 위치를 아웃이라고 하는 데서 가져오자 이거죠. 그 가져올 위치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 가져올 거는 아웃이라고 하는 위치에 다음 그 옆에 있는 데서 가져오면 되겠죠. 따라서 다음 가져갈 때 위치는 현재 아웃이라고 하는 위치 옆이다. 그런데 아까 인하고 마찬가지 제일 오른쪽까지 이렇게 그 가져오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가장 오른쪽 갔더니 벽이에요. 그럼 다시 가장 왼쪽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왼쪽 위치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계산해 준다. 그래서 한 줄에 n개까지 있으니까 이 n개 다음 이 n이라고 하는 그게까지 다 끝나면 0번이라고 하는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0, 1, 2, 3, 4에서 n-1이라고 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걸로 했다. 이죠. 다 했으니까 이제 그 재고 값이 하나 감소해야 되겠죠. 다음 재고량이 하나 감소한다 이거죠. 그리고 물건을 소비하면 되는 거죠. consume. 가져온 거니까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장바구니에 있는 거.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 계속 반복할 거니까 소비할 걸 이렇게 해서 이 그 repeat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반복하는 걸로 쓰겠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 아까는 생산자 쪽에서는 카운트라고 하는 재고가 하나 늘어났을 때다라고 한다면 컨슈머 쪽에서는 우연히 재고가 감소되는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카운터는 카운터 마이너스 원이라고 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긴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 컴파일하고 동작했을 때 그 동작은 레지스터 2라고 하는 데다가 카운트라고 하는 이 그 공간 이 변수 내용을 일단 CPU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장소로 옮겨 놓고 그리고 CPU 내부에서 연산을 해주죠. 이렇게 연산하죠. 빼기 1.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이 주기억 장치 있는 공간 이 변수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계산한 레지스터 2 값을 집어넣어줘서 세 줄로 연산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병렬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렬로 동작하는데 우연히 하나는 재고량이라고 하는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하나는 감소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작 부분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생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는데 이 생산자가 지금 이제 그 수행 중에 있는 위치가 카운터 값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CPU에서 이 하나 증가시키죠. 그리고 나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CPU가 연산한 결과를 집어넣는 요 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는 물건을 하나 소비했으니까 재고 값을 하나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CPU의 2번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CPU가 이 감소시키는 동작을 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 변수 값을 CPU에서 계산한 값을 바꿔주죠. 자, 이 두 개가 병렬로 동작해 준다.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동기화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 T형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병렬로 동작하니까 이 중에 세 개, 요 중에 세 개가 이 마구 섞여서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생산자의 세 줄이 앞뒤가 막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가는 건 아니고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서 동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현재 제 이 재고량의 값이 이 몇 개냐 하면 이 5개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한번 했죠. 그리고 가정하기를 이 재고량 다시 말해서 카운터가 5라고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 보니까 이렇게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카운터 값을 읽어드리는 생산자 부분이 동작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거에 레지스터 1 더하기 1을 하고 그리고 2번에 오니까 카운터 값에 레지스터 1을 하게 되면 좋았을 텐데 막 프로그램이 생산자 쪽하고 소비자 쪽하고 섞이다 보니까 레지스터 2에다가 카운터 값을 다시 읽어드리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레지스터 2 값을 감소시킨다 이거죠. CPU가. 자, 다음에 나머지는 카운터 값에 대한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4번 단계에서는 카운터라고 하는 데다가 레지스터 1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 보니까 카운터에다가 하지 않은 레지스터 이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 이거죠. 했을 때 보니까 카운터가 얼마였냐면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6이 되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는 다시 카운터가 5니까 이게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레지스터 2는 4가 되고, 그리고 카운트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나 보니까 이때 이 카운트에는 이 현재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변경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그 레지스터 2 값이 레지스터 1 값이 얼마냐면 여기 6이 들어가죠. 6. 여기 지금 레지스터 1이 6이니까. 그리고 레지스터 2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됐으니까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가 4가 된다 이거죠. 카운터 변수 값이 4가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경우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카운트는 5개라고 보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자, 두 번째 경우는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니까 레지스터 1에라고 하는 에다가 카운터 값을 읽어드리는 이 생산자 부분이 동작하고, 그 다음 시간에 보니까 레지스터 1에 이 레지스터 1 더하기 1을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간에 이 카운터 값을 하나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레지스터 1 값을 갖다 놓는다. 그리고 나서 이 소비자 부분이 다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2에다가 카운터 값을 읽어드리고, 이 네 번째 와서 레지스터 2번에 요거죠. 빼기 1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 와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레지스터 이 값을 집어넣는다. 자, 이런 과정으로 서로 막 섞여서 동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이 들어가나 보니까 레지스터 1에 이 5라고 하는 값으로 시작했다라고 가정하면 카운터가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은 얼마가 되죠? 증가 했으니까 6이 되고, 그 다음에는 카운터 값이 6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운터가 6이었으니까 여기 레지스터 6, 이 값이 6이 되고, 하나 뺐으니까 5가 되고, 다시 이 2를 넣었으니까 카운터가 5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5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하죠. 그래서 하나 증가시켰다가 그걸 하나 다시 소비했으니까 재고량이 5가 되는 게 맞죠. 자, 이번은 맞는데 바로 전 단계 케이스 1의 경우는 이 좀 부정확한 값이 나왔다 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경우를 또 볼까요? 케이스 3을 가지고.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시간이 T0이라고 하는 시간에 레지스터 1에 카운터 값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T1이라고 하는 데는 레지스터 2에다가 카운터 값을 넣었다라고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제일 윗줄에 있는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이 그 카운터 값을 읽어드리는 걸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레지스터 2에다가 이 그 값을 하나 감소시키는 걸 동작시켰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카운터에 레지스터 2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생산자 쪽에 이 그 못다한 두 줄 레지스터 1에다가 레지스터 1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카운터 값의
변경시켜 주는 거죠. 레지스터 1이라고 하는 걸로. 자, 이런 순서대로 동작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카운터가 5라 그랬으니까 레지스터 1에는 5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에도 카운터 값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았으니까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자, 레지스터 2에는 어떤 값이 되냐면 빼기 1 했으니까 이게 4라고 하는 값이 되고, 카운터는 4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지스터를 그 카운터 값을 읽어드리는 게 없으니까 레지스터 1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된 값으로 보게 되면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따라서 5 더하기 1이니까 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리고 레지스터 1의 값이 들어가니까 이게 6이라고 하는 값이 되죠. 따라서 카운터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케이스 1에서는 4라고 하는 값이었고, 케이스 2에서는 5라고 하는 값이었고, 케이스 3에서는 6이라고 하는 값이죠. 이게 이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제 그 다 달라요. 왜냐하면 막 섞여서 나오는 게 어떤 순서대로 나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가 누가 먼저 할지 전혀 모르는 그런 과정을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달리기를 한다, 이제 경쟁을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쟁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경쟁 조건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이 결과가 4, 5, 6 중에 하나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확할 때도 있고 또는 부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서 결과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 예측이 안 된다 이거. 예측할 수 없다. 어떤 순서를 예측 순서를 알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경쟁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누가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예측 가능하게 하자.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게 뭐냐면 동기화라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해라라고 한다든지 이 부분은 서로 공유하는 거니까 공유할 적에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공유하는 어떤 이제 그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 번이죠. 시중에 이제 나가게 되면 뭐 서로 간에 공유로 쓸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있죠. 화장실 같은 경우. 거기에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마구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앞 사람이 쓰고 있다면 위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줄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줄서기 해주는 과정, 그런 걸 갖다가 동기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말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냥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공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책이 한없이 많은 게 아니죠. 이 소비자들한테 또는 거기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보는 사람들 수만큼 책이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갖고 간 사람이 그냥 그 책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공유 자료들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공유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런 공유 발생은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다. 임계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얘기 가지고 좀 심각한 부분이다. 사고가 날 수 있다.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임계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어떤 거냐면 공유 자료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 공유 자료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변수. 그래서 이 그 변수 같은 경우가 공유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카운터라고 하는 변수가 공유 변수였어요. 생산자 쪽에서도 쓰는 변수고 소비자 쪽에서도 쓰는 변수죠. 재고량이라고 하는 거. 또는 테이블 같은 경우도 들어가죠. 이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배열과 같은 경우 또는 파일들도 공유 자료들이 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유 자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예약 시스템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자리를 예약을 했어요. 항공기의 어떤 자료를 좌석을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사람도 우연의 일치에서 같은 자리를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행기를 타러 탑승하려고 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한 경쟁이 붙어버려서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항공사를 갖다가 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 공간 배정을 해주는데 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 자료 우리 화장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마구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에 딱 들어가고 뭐 혼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입구와 출구에 대한 걸로 딱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인계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가드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앞쪽에 앞뒤로 가드가 필요하다. 네, 가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을 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그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입구라고 하는 거와 이 출구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입구라고 하는 걸 갖다 entry라고 하는 말로 보통 쓰고 출구를 갖다가 exit이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거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걸 가지고 처리해 준다. 그래서 인계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까 이 그 동기화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임계 영역이 필요하고 그때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에 들어가는 거와 나갔을 때 조치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임계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다. 무한 반복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entry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문이 필요하고 문 전체를 entry section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에 들어갈 때 현재 이 재고량 또는 몇 사람 또는 뭐 들어갈 때 혼자 써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앞에 누군가가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해 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공유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유 공간인데 이 공유 공간을 크리티컬 섹션이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영어로. 임계 영역. 그리고 나서 임계 영역에서 할 거 다 하고 나면 나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엑시 섹션이다라고 불러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 은행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을 무한히 이제 그뭐 들어온 대로 다이그 안에 들어오게 못하죠. 이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한 사람씩만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에서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죠.
먼저 막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공간에, 대기 공간에.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이 입구에서 이 통지해 주게 되는데 그 통지해 주는 게 엔트리 섹션이다. 그러고 나서 은행이다라고 한다면 창구에 가서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창구에 일을 보는 걸 갖다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 한 명이 나갔으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처리해 주는 게 엑시 섹션이에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계속 일하는 줄 알고 상담을 받다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못 들어가지 않도록 방법을 막아줘야 되는 거 그게 ethics 섹션에 해줘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해 주는 거니까 repeat until인데 조건은 false라고 하는 조건에서 무한 반복해 주도록 만든다. 인계 영역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은 이렇게 entry라고 하는 거하고 exit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해 준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entry 섹션에 대한 거하고 exit 섹션에 대한 거를 처리해 줄 것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게 허가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 나가는 거에 대한 뒤처리해 주는 거. 뒤에 후처리죠. 뒤처리 부분이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 동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임계영역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임계영역에 대한 어떤 그 처리 이걸 해주는 건 뭐냐면 상호 배타적인 동작해야 되겠다 하죠. 상호 배타적 동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을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B가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호 배타적 동작, 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이 exclusive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영어로. 그래서 상호는 mutual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부사이기 때문에 mutually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배타적 exclusive. 자, mutually exclusive라고 하는 동작을 해줘야 된다. 상호 배타적 동작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 동작을 해주기 위해서 그 담당해줘야 될 게 담당은 누가 해주냐 하면 entry section에서 해준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임계 영역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장실을 줄 서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그 한 나머지 사람들을 좀 이제 그 고생지 해봐 그래가지고 문으로 나가질 않고 창문으로 나가고 문은 닫아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사람들 못 들어가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CPU와 같은 쪽에 비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처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요구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 이 그 해결을 위해서 이 요구사항 그걸 갖다가 requirement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문제가 임계 영역에서는 혼자 독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mutual exclusion이라서 상호 배제 동작해야 된다. 첫 번째 상호 배제 동작해야 되겠죠. 하나의 그 지금 프로세스나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하나의 스레드만 동작시켜 줘야 되겠다. 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동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행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크리티컬 섹션이 비어 있을 때 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니까 화장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레스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 있는 경우, 그 사용을 원하는 이 프로세스라고만 쓸게요. 프로세스가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을 갖다가 진행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들어가지고 안 나와. 그냥 끝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그 임계 영역을 쓰려고 하는 부분은 못 쓰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요청을 하고 나면 내가 임계역에 들어가려고 해요라고 해서 줄을 서 있다면 언젠가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이 이 한계 대기 조건이다라고. 이걸 bounded waiting이다라고. 자,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그 요청하고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 진입을 그걸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 그 진입 허가까지 요청하고 진입 허가까지 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 그 무한이 돼 있으면 안 되고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일정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무한히 너는 배제 계속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계 영역 문제 중에 하나다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CPU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그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n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어떻게 동기화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고 지금도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러가 이런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OS에서는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병렬 동작해 주게 돼야 되겠죠.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또는 파일들이 공유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더 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이 병렬 처리해줘야 되는 서브루틴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병렬 처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밑바닥은 좀 생략하더라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동기화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방식에 의해서 이 그 임계화 영역 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했어요. 이제 이 해결법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법, 이 소프트웨어 어프로치다라고. 하드웨어 어떤 지원을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의 어떤 이 그 임계 영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번에 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방법은 운영체제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동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OS에서 이런 인계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OS,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해주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해결법을 어떤 것보다는 이제 시도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해주는 거는 프로세스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를 보겠어요. 그게 그 프로세스에 대한 또는 스레드에 대한 이 해결법을 먼저 생각해 보고, 두 개가 잘 되면 일반화시켜서 n개에 해당되는 스레드 또는 프로세스들이 동기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두 개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변은 어떤 거가 있냐면 i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pj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떠냐면 i하고 j의 관계가 j는 1-i라고 하는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i가 0이면 j는 어떻게 나오냐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1 빼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만약 i가 1이다라고 한다면 1 빼기 1이니까 j는 0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p의 0과 p의 1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에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이때 두 개의 프로세스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동기화를 해결할 것인지를 순수하게 이 운영체제가 지원해 주지도 않고 하드웨어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기능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이제 동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작업에 해당되는 시도다. 시도 첫 번째 거. 1번 시도 attempt. 1번 시도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변수를 공용 변수를 썼어요. 공유 변수 하나를 써서 공유 변수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i라고 하는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그 임계 영역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이 턴이 j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pj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사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번엔 너 해, 그 다음엔 너 이런 식으로 그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작업해 주는 거다. 자, 이건 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문을 쓴다는 얘기죠.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i 값이 되면 뭐 하냐면 그 p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수행. 이런 과정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작성됐을 모습이다. 자, 어떤 모습이냐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P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데 PI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무한히 동작하는 거죠. 어떤 동작하냐면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턴이라고 하는 변수를 쓴다겠죠.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i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no operation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턴이라고 하는 게 i 값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섹션 부분에 들어와서 뭔가 공유하는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다 하죠. 화장실이다라고 했을 때 크리티컬 섹션이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턴이라고 하는 while문에 해당되는 이게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I번 씨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끝났으니까 J번 씨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병렬 동작 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막 뒤죽박죽 섞여 어떤 순서대로 하더라도 이 PI가 먼저 하던 PJ가 먼저 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걸 갖다 나머지 부분 영역, 그래서 그걸 갖다 리메인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공유해 주는 거에 전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공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 이 무한히 동작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P의 I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P의 J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 옆에다 쓸게요. P의 J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이 리핏 문이 들어가고 여기는 while 문이 있는데 while 그리고 여기는 turn이라고 하는 변수가 J라고 하는 게 아니면 이 no operation이다. 공간이 적어서 이 아래다 쓰는 게 좋겠네요. 이 리핏 문이고 이 while 문에 이 턴이라고 하는 변수가 J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한히 이제 그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내가 다 했으니까 다시 I가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I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기 while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PJ의 while문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부분 이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에서 뭔가 조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entry section이다 라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지금 박스 치는 턴에다 J를 한다든지 턴 변수를 I로 바꿔주는 거 이 부분이 뭐냐면 나갈 때 그 뒤처리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exit section이라고.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크리티컬 섹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부분에 대한 거를 이 공유 자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맞고 나갈 때 뭔가 뒤처리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해서 이 while문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중에 턴이라고 하는 공유 변수를 쓰므로 해서 그 처리해주는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시도를 했을 때 정말 그 크리티컬 섹션 문제라고 해서 아까 첫 번째 조건이 상호 배제라고 하는 조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 두 번째가 진행 조건이라 해서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한계대기라고 해서 요청하고 나서 언젠가는 그 아주 무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임계영역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도해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문제에서 P1이라고 하는 게 하고 P2가 P0이 하고 그 다음에 P1이 하고 P0이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도 가능하고 또는 P0 다음에 P1 하고 그 다음에 P0 하고 P1 하고 뭐 이런 식의 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바둑 두듯이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는 P0 다음에 P1을 하고 다시 P1을 하고 그 다음에 P0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한번 하고 났더니 또 내가 또 들어가야 돼?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턴이라고 하는 것이 너 해. 그러고 제 기회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조건. 그래서 이 그 상호 배제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뮤추얼 익스클루전,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오케이다 이거죠. 상호 배제는 되는데 이 진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not okay다 이죠. P1 다음에 다시 P1이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임계 영역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P1이 임계 영역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시도는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도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시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개선하긴 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있으면 대면으로 했으면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일단 그 비대면을 하는 동안은 중간고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 시간에 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주, 8주, 9주 이때 시험 없습니다. 기말 시험 하나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 나머지 이 실습 자료 뭐 아직 안 올렸지만 일단 저기 되게 되면 이 실습 자료에서 올리는 대로 이 실습을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 오셔서 이 그 실습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